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택법의 용어 중에서 저번에 주택까지 했죠? 주택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요약서 186쪽에 주택조합 할 차례예요. 주택조합. 기본서로 따지면 523쪽인데 기본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쫓아오시고, 저는 지금부터 강의는 요약서로 합니다. 요약서에서 약간 순서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약간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약간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 개정된 부분이 여기는 요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주택조합 보시면 양가로 4번의 주택조합. 주택법에서는 세 가지 조합이 인정이 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예요.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항상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조합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읽었듯이 조합은 내 집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 지역과 직장 조합이 요것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고요. 요건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입한다는 점에서 같은 조합이지만 둘 하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요거는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항상 주택조합 파트 있다가 나가게 되겠지만, 그때 나가서도 할 때 이 셋에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만 적용되고 여기만 적용되는 걸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여기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새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스스로 받은 것을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새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 공급에 관련된 것은 여기만, 건설 공급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 그래서 그 아래 지역조합 보시면, 지역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입한다.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9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인데, 일단 처음 보시면은 방가래 1번에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의 지역조합은 같은 특광시군에 사는 사람들끼리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면 서울시라면 서울특별시민들끼리만 지역조합을 가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이게 확대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라면 지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안에 서울시와 인천,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서로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합주택을 서울에다 짓고 여기서 조합원들이 여기서 요거를 받아서 여기서 살면서, 예를 들어 인천 사람도 인천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경기도로 출퇴근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시민이랑 강원도민이랑 지역조합을 가입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요 안에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대로. 그래서 방가래 이번에 대전, 충남, 세종. 이것도 지도를 보시면은 충남 안에 대전 광역시와 세종시가 존재하거든요. 충북 사람끼리만. 광주와 전라남도 안에 광주 있어요. 광주. 전라북도 책 안 봐요. 전북 사람들끼리만 있잖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 안에 대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이랑 경남이랑 가입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안에 부산, 울산 존재하니까요. 강원도 따로, 제주도 따로. 이 사람들이 지역조합을 가입하는. 그 다음에 직장조합을 보시면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과 직장 똑같습니다만, 그죠? 여기서는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내 집 마련해서 가입하는.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보시면은 아까 둘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마련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누가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해서 가입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독은 왜 안 되느냐? 단독주택이면은 자기 주택을 혼자 하면 된다 그랬죠?
자기가 혼자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누구랑 왜 조합을 만듭니까? 공동택 소유자가 가입한다 그랬어요. 공동택이라면 한 동만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자, 이게 주택조합 뜻이었고요. 주택단지 봐주세요. 주택단지. 자, 주택보유소 단지라면 사업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 복리소를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요 개념은 정비법에서 한번 나왔었지만, 그죠? 이렇게 주택과 부대 복리설이 들어서는 일단의 땅 전체를 하나의 단지라고 봤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얘기인데요.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보겠다. 무엇으로 분리된 것을 각각 별개 단지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갖고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번에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면 라번에 기타 0으로 정하는 도로까지 해서, 뭐 여기 0으로 정하는 도로 속에는 뭐 지방도, 국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하나의 단지로 지어졌지만, 하나의 주택단지로 지어졌지만 나중에 철도가 나면서 이쪽으로 이 단지가 분리가 됐다. 철도나 고속도로 등으로 분리가 됐다라면은 이 분리된 각각이 각각의 단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이때는 두 단지가 되겠지. 이제 두 단지로. 당연하죠. 여기 심한 것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거를 하나의 단지로 분리됐어도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된다면 하나의 단지를 통째로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은 관리 과정에서 이런 곳에 어떻게 이렇게 오고 서로 오고 가겠습니까? 위험해서.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분리된 것은 별도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해요. 나번, 다번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의 어떤 지방도 이상이 아니라면은, 나번의 일반 도로라면은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다번의 폭이 8m 이상인 도심계획 예정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일반 도로라면 폭이 20m 이상을 조금 넓은 도로로 보는 것은, 20m 이상 넓은 도로로 보는 것은 여기도 있고 건축법에서도 쓰이는 겁니다. 건축법 두 군데서 다 너비가 20m 이상인 도로라면 넓은 도로로 봐요. 그러면은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게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라도 20m 이상의 넓은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 역시 오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 별개 단지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다번이라 했어요. 그래서 다번 도심계획 예정도로라면, 도심계획 예정도로라면 도심계획 시설로 결정은 됐지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예정도로 아닙니까? 폭이 8m 이상 예정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 단지로 보겠다. 아니 예정도로 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됐을 뿐이지 예정도로에 불과한데 이것을 폭이 8m 이상인 예정도로만 분리가 돼도 별개 단지로 보겠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넓게 보는 게 나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번은 좀 따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 도로인데 폭이 10m인, 구체적으로 여기서 물어본다 그랬잖아. 폭이 10m짜리인 일반 도로로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죠.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걸 별개 단지로 본다 그랬잖아. 요 나번, 다번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7번 구별하는 거, 6번, 7번 구별하는 거. 주택 단지 속에는 부대 시설, 복리설이 둘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부대 시설이 무엇이고 복리설이 무엇이냐고 구별하는 거, 단지 속에서. 자, 우리 부대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 한 딸린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대가 딸려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거 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딸려 있어야 되는, 그렇게 느낌을 잡으시면 됩니다. 주거 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딸려 있어야 되는 시설로 보시면 돼, 부대. 그러면 복리시설은 부대처럼 딸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주거생활 관련해서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주민의 복리에서 좋은, 그런 점에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보시면 주택에 딸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아니 주차장 없으면 요새 생활 어떻게 주거생활을 하겠습니까? 요새 관리사무소,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담장이 있어야 다른 단지랑 구별이 되죠. 최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도로도 무슨 복리입니까? 이게 도로가 있어야 뭐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했다가 나오고, 그죠? 오고 갈 수 있고, 도로, 건축 설비, 건축에서 설치하는 설비 등을 다 부대 시설이라고 해요. 그 아래 복리시설과 구별해 보시면
주택단지 내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아닙니까?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여러 가지 같이 쓰는 공동시설 중에서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가 대표적이죠. 어린이 놀이터. 애들 놀이터 없다라고 해서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거 생활은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애들 복리를 해서 좋은 거기서 놀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내 상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단지 밖에 조금 걸어가서 사오면 되지. 있으면 편한 각종 상가 같은 게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유치원. 또 유치원 착각하지 마시고, 유치원이 사실 이것도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뭐 이 아파트 단지 내 그 유치원 같은 거 오히려 요새는 좀 없거든요.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정비법에서 우리 정비법에서 나왔던 정비 기반 시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공동이용시설 속에서는 요거 빠졌다 그랬잖아. 정비법은 공동이용시설에서는 노유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원은 학교가 되면서 노유자가 아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빠졌다. 주민만이 공도로 쓰는 것은 빠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대복리시설 구별할 때 얘기해요. 아니 유치원을 부대시설로 볼 수는 없거든. 이게 유치원이 있어야지 뭐 주거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 있다라면 복리시설이라는 거죠. 부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대랑 구별해서 복리를 보는 것이니까요. 주민운동시설을 있으면 주민의 운동을 해서 편한 경로당 같은 것도 부대시설과 다르지 않습니까? 둘을 구별만 좀 느낌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선시설 보겠습니다. 8번에 간선시설. 간선시설. 우리 배웠던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주거생활 주택보호서 우리 주거생활 관련해서 좀 더 중요한 기반시설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기간, 간부할 때 간자, 기간. 그리고 이 간선이라는 것은 기간할 때 간자와 선 연결할 선자를 쓰기 때문에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분석하면.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로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같은 것은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기간시설 아닙니까? 기반시설 중에서도. 정비법에 뭐 정비 기반시설과도 비슷하네, 그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이 있어야 잘 살아가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해요. 기간시설. 이런 난방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해당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내에 도로가 있고 저쪽 도로가 있으면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는 시설을 특히 간선 이렇게 얘기해요.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그래서 보통은 연결시키는 시설만 얘기합니다만 이 중에서도 아까 기간시설 중에서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굳이 이걸 따진다면 가스, 통신의 통, 지역 난방의 난방. 그래서 가스통으로 난방하는 요 세 가지는 단지 안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단지 안의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지금 여기서 개념에서 이거 이제 쓰는 것이 나중에 이 간선서 설치 의무랑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간선 설치 의무가 나오는데 만약에 가스, 통신이 지역 단지 안의 기관소를 포함한다면 요 간선서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결시키는 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스 시설이면 단지 안에 것까지 그 사람이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어갖고 그냥 살짝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공구라는 것도 기본 개념 중에 하나죠. 공구. 공구는 공사하는 구역의 줄임말이 공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가 있을 때 이걸 통째로 한꺼번에 사업하는 게 제일 편하죠. 하나의 단지를 통째로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분양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단지가 너무 넓을 때 요거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각각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 둘 이상으로 나눈 것을 각각의 공구라고 합니다.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사업을 진행하면 편리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지만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각각의 공구라고 합니다.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기준으로 갖춘 구역을 말한다 해서 왜 이렇게 공구로 나누겠어요? 각각 사업을 함으로써 나눠서 사업을 함으로써 사용검사든 착공신고든
각각 공구별로 별도로 수행하면 편하기 때문에 공구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이건 별도로 수행하는 겁니다. 다음 기준을 갖춰야 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단지 안에 도로나 녹지 등을 조성하여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하라. 최소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는 확실하게 설정하라. 6m 이상 폭으로 별거 아닌데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제가 밑줄을 거는 게 이게 더 기본이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구별로 최소 각각의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넓은 것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공구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아주 조그만 단지도 쓸데없이 나눌까 봐. 나누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나누는 건 좋은데 나누더라도 각각의 공별로 최소 300세대 이상은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두 공구로 나누면 여기 최소 300, 여기 최소 300. 그래서 이 공구의 이 기준 때문에 요거를 좀 이따가 사업 승인할 때 쓸 때, 사업 승인할 때 쓸 때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지금 하나의 단지를 나누는 게 공구니까요. 적어도 몇 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몇 세대 이상일 때 나눌 수 있다고 봐야 됐어요? 600세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할 때. 최소 둘로 나눠야 되고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건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전체 세대가 500세대짜리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300세대 나올 수가 없죠? 최소 600세대 이상의 사업을 할 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래. 이 규정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에 공공택지가 나와요.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여기서 공동택 건설용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민간택지고 민간택지에 비해서는 이제 공공택지가 좀 더 싸게 공급할 수가 있겠죠. 왜? 공공사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택지라면 다음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이 쭉 열거돼 있어요. 가번부터 다번까지 쭉 열거돼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웬만한 거 다 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굳이 이것도 만약에 자주 낸 건 아닌데 만약에 한다면은 그 밑줄 긋은 거랑 거 주의하시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 우리 쓰는 것 중에 가번이라고 하면 주택법상 우리 나중에 이 주택법에서 한다 그러면은 공공사업 주체의 수용사용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리점 사업 이 정도가 공공사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택법상 사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위한 국민주택 건설할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사용 규정에 따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법 자체가 공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 주체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수용사용권이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수용사용권이 없고요. 이렇게 공공사업주가 공익적 차원에서 수용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국민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택지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예를 들어 공공택지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니죠. 그리고 나번에서도 우리 배우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약에 조성된 택지다.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는 역시 아까 주택법처럼 공공시행자가 전제가 돼서 그것도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에서도 수용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요 말이 붙어 있어요. 굳이 한 달에도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환지 아니고 수용사용방식인데 수용사용방식으로 하더라도 공공시행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만 그죠? 여기 공공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 아니고 특히 우리 배우는 정비사업도 아니잖아.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공공택지로 안 보는 겁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하는 것만 우리 환지랑 비슷하게 보는 게 정비사업이잖아. 둘을 비교해 보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나머지는 뭐 다 택지개발 사업부터 해서 다 공공사업 쭉 열거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낸다라면은 그 가번, 나번 정도만 하고 살짝 구별하시면 돼요. 아닌 예로서 한 달에도 제가 별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도 역시 잘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잘 밑줄고 있고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는 게 나아. 11번의 리모델링 개념.
리모델링 개념 건축법에도 나왔지만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하죠. 자, 이제 그쪽이랑 차이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건축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말한다 해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2번, 3번이 둘 다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을 얘기하잖아요. 일부 증축인데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일부 증축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3번은 세대를 증가하는 일부 증축이라고 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따로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다 증축인데 3번은 좀 특수한 거라 그랬죠, 그죠? 보통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가져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게 보통의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3번처럼 세대수 증가형을 도입한 것이,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보다 새로 증가되는 세대가 있는 것만큼, 새로 증가되는 세대라는 것은 새로 건설해서 공급했을 때 증가가 되거든요. 요거를 새로 건설해서 공급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분양은 대금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하면 기존의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3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지, 건축법과 달리 일부 개축형은 없어요. 건축법에서는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일부 개축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했죠. 주택법에서는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해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개축형은 없습니다. 대수형과 일부 증축 두 가지만 있고, 일부 증축도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 틀을 좀 잘 보시고.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대수선은 숫자 하나지만 일부 증축은 2번, 3번에 관련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일부 증축은 리모델링 할 때는 일부 증축에서 일부가 얼마냐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에 이 증축이 너무 많아지면 기존 건축과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면 리모델링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부 증축은 작아야 된다.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증축되는 게 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죠. 기존 전용 면적 기준으로 몇 퍼센트? 30%. 작다는 게 중에 하나예요. 30% 이내. 요거는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일부 증축에 나오는 숫자는, 나머지 숫자는 다 15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대수는 숫자 하나인데 증축형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일부 증축에서는 일부가 기본이라 일부가 30% 내다. 물론 40% 예외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30% 내에서 이거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숫자는 15다. 자, 대수선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대수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된 공소주택. 리모델링 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새 거를 리모델링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몇 년이 최소 지나야 되느냐, 요 얘기가 필요한데, 제가 증축형이 보통 15라고 했죠? 증축형이면은 15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수선은 증축보다는 위험성이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10년만 지나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다 간단한 것이라. 그래서 대수선은 최소 10년이 지났을 때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이 정도도 안 지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일부 증축, 보통의 세대수 증가 없는 일부 증축을 보시면 사용검사를 됐든 사용 승인일로부터 최소 15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랑 다르잖아요. 최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고요. 최소 15년이 지나야 되고, 요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 선에서 증축할 것이냐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각 세대의 전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의 30%를 넘지 못해요. 너무 크면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30% 이내에서, 물론 괄호 속 얘기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국민주택 규모인 85도 안 되는 85 미만이라면, 상대로 작으니까 좀 더 넓게 40%까지 가능합니다. 30%에 대한 예외. 이렇게 40% 이내에서 전유 부분을 증축하는 걸 얘기해요.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은 그 다음 나오는 것처럼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 복도 같은 공용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고, 여기서 30% 40% 따지는 것은
전유 부분만 갖고 따집니다. 전용하는 부분만 가지고. 자, 요 숫자는 좀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일부 증축형이고, 3번의 세대를 증가하는 일부 증축형이라면 얼마나 증가가 가능하냐, 또 얼마나 증가가 가능하냐, 증가할 때도 수직으로 증축할 때는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추가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세대를 증가하는 부분만큼 새로 건설하는, 예외적으로 새로 건설하는 파트가 된다고 했는데,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하는 증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증가는 안 돼요. 1000세대짜리를 세대수 증가형으로 증축한다. 그러면은 몇 세대까지 증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세대짜리라면 150세대까지 증가 가능하지. 150세대까지. 160세대를 증가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리는 거지, 그러면. 15%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 이것도 15잖아, 15. 기존 세대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하는 증축행위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때도 수직으로 증축한다. 수직으로 증축한다면은 수평으로 늘리는 것은 기존 건물에 아무 위험성이 없어요. 옆에다 지으니까. 아니면 별도의 동을 만들어서 증가시켜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기존 수직이라면 기존 건물에 바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하중 증가로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증축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몇 층까지 가능한지 따로 통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된다. 그래서 기억년 요건을 다 갖춰야 되지만 특히 기억번 몇 개 층까지 수직으로 가능한지 최대 3개 층 이하로 증축하라. 최대 3개 층 이하인데요. 법에서는 최대 3계층에서 0으로 정하라. 괄호 얘기가 0이 정해진 내용이에요. 3계층을 넘어설 수는 없고 결국 0에서는 3계층이냐 2계층이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기존 층수가 역시 15층 이상이냐 아니냐 15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 조금 상대로 크면은 3계층까지 15층이 안 되는 즉 14층 이하라면은 2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때 한도입니다. 그리고 뭐 도면가차라는 건 니은번 얘기에 불과하고요. 12번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굳이 한다면은 모든 리모델링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만 요거 세운다 보시면 돼요. 세대수 증가형이 있어야 기존 주택보다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세대가 증가로 인해서 인구 늘어나니까 그 인구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수요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그런 어떤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용어는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끝났고요. 이번에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 얘기는 어떤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를 보시는. 그래서 양가 1번의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주택법 아닙니까? 주택법? 주택법이라면은 주택에 대한 걸 모든 주택을 다루잖아. 그죠? 근데 만약 임대주택에 대해서라면 주택 중에서도 무엇만 다루는 거예요? 임대주택만. 그럼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사이에서는 뭐가 특별법이에요? 임대주택법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즉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요 법이 있고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공공주택 그 특별법이 있어요. 그 법으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따르고 거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이 주택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 얘기 아니잖아.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뭐가 특별법이에요? 정비법이 전문법이잖아. 그러면 정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각각의 전문법은 그걸 먼저 따라야 되니까 이건 별 얘기 아니고 2번은 자 이제 총설 파트가 끝났고 이제 건설 파트 들어갑니다. 자 우리 건설 파트에서는 저번에 책에 잡았듯이 먼저 사업주체부터 누가 사업주체 그걸 한 다음에 사업 승인 나오고 작은 파트가 나올 거예요. 먼저 건설 파트에서 사업주체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업주체라고 표현을 해요. 주택법에 따라 짓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양가 1번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이든 대지용 사업이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리고 민간 출신인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토지소유자, 고용자 이런 사람들을 이 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지방공사 뭐 이상을 공공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민간 뭐 공익법에는 다른 이제 공공성이 있지만서도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건데 그 아래 등록과 비등록부터 나누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등록과 비등록. 자, 우리 등록과 비등록 얘기는 우리 사업체를 나눌 때 등록 사업주체냐 비등록 사업주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 그대로 등록 사업체라는 것은 등록 기준이 있어요. 그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했을 때 그걸 사업체로 인정하는 걸 등록 사업체라고 합니다. 비등록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면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왜 등록을 요구하느냐? 민간인들 못 믿어서. 주택법에 따라서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공사업체는 항상 믿어준다 그랬잖아요. 공공사업체는 등록할 필요 없어. 그래서 비등록입니다. 근데 민간사업체는 못 믿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 등록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가 되고 싶다면은 등록 기준을 따로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본금 6억 원 이상 그리고 일정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고용인력 얼마 확보하고 그래서 등록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처럼 개인이 아니고 만약 민간인 중에도 어떤 법인 등이다 그러면은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에요. 예. 법인은 3억 원 이상, 개인은 6억 원 이상 막 이런 식으로 아직 낸 적은 없지만 그게 등록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등록사업자예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정도 등록사업자라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는지 또 등록을 해야 될 사람과 등록 안 해도 되는 사람 요 구별하는 게 이제 기본이죠. 자, 등록사업주체부터 봅시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지부터 나와 있어요. 연간 1년 동안에 단독은 20%, 공동은 20세대 이상인데 이 공동주택의 20세대 이상 중에서도 괄호 속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까지는 함께 지을 수 있다라고 했죠. 도시형 중에서도 이럴 때는 합한 세대로 따지는데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을 하면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서 등록할 때 참 국장 찾아가는 거 보니까 까다롭게 등록하는구나. 국장에게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되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은 등록해야 될 대상인 이것은 사업승인 대상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사업승인 대상과 주택법에서 30세대 이상 지을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사업승인 대상이라고 했잖아. 사업승인 대상. 요거는 등록 대상이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승인 대상을 좀 이따 할 때는 사업 1회당 규모로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만 이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간 1년 동안에 연간 1년 동안에 단 30호가 아니고 20호, 공동은 20호 이상,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이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도 만 이상은 똑같은데 연간 1년 동안에 하잖아요. 요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연간이 빠져요. 사업 1회당 규모로 따지는 말에 거기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통 20호, 20세대 이상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직접 됐든 도시형 중에 원룸형과 한 세대를 같이 계산하든 도시형과 관련된 것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요것이 원칙에 비해서 혜택이라고 했죠? 혜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동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나는 합쳐서 한 20세대 이상 짓고자 한다. 그러면 25세대를 짓고자 한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니까 등록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만 되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런데 공동 그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약 짓고자 한다 그러면은 25세대를 짓고자 한다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죠.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하라고 있잖아. 도시형은. 그러면 일반 주택에 비해서 20에서부터 29세대까지 짓는다면은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이 할 수가 있죠. 그 점에서 여기서 예외가 혜택이라는 거예요. 혜택 30세대 이상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항상 여기저기서 제일 혜택을 많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원칙이 20세대니까 도시형은 혜택 주려고 30대 이상부터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30세대 밑으로는 쉽게 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지도 이럴 때 이렇게 그리고 등록한 사람을 등록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방금 이번에 비등록을 보시면 다음에 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된다. 아이고 저게 여기 그 기본 요약서 없으신 분은 기본서 갖고 쫓아오시기가 뭐 할까봐 내가 항상 지금 신경을 쓰이는데 요약서 있으면 요약서로 보세요. 요약서로. 제가 요약서를 나가는데 왜 기본서를 펼치시고 예? 요약서로만 보세요. 요약서. 아유, 여러분 요약서 있으면 기본서는 버리세요.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어? 안 보시네. 아, 이게 기본 요약서가 업그레이드라니까. 업그레이드 버전. 그 이후에 자 비등록.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1번 국가지자체, 2번 토지주택공사. 얼마나 보기 편하게 돼 있어. 3번에 지방공사, 4번 공익법인까지. 보통 우리가 지방공사까지를 공공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익법인 따로 만들었다 해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여기서도 등록 안 해도 사업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록해야 된다 여기서 내면 그게 기본이잖아. 그게. 예? 등록 대상인 아까 숫자 묻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물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내는. 공익법인이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된다. 등록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이걸 더 많이 묻는단 말이죠. 공공 믿어주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5번, 6번 바꿔서 낼 때 우리 5번은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민간인이잖아. 민간인. 주택조합 민간인입니다.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라고 합니다. 고용자도 민간인이에요. 고용자도 민간인. 고용자라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용자가 이제 사원 아파트 지어줄 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민간인인데 왜 민간인인데 둘은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해도 되느냐? 원래 등록해야 돼요. 민간인은 믿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5번, 6번 똑같은 전제 조건 하에서 공통된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5번, 6번에 둘 다 괄호 속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이미 민간인주에서 등록한 사람은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민간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단독으로 사업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 이 얘기 들어갔을 때만 등록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좀 이따 공동사업자가 나옵니다만 이런 민간인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잖아. 그죠? 공동으로 하면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겨버립니다. 땅은 등록사업자가 아닌 민간인이 제공하고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는 시공을 맡아야 돼요. 그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맡으려면 등록기준보다 좀 더 센 요건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그게 시공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면 어차피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공동으로 한다 그 얘기 안 붙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 보시고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공동사업체가 나오잖아요. 아까 그 민간인들이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 두 사람을 공동사업체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사업체는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고요. 민간인 중에서도 전문가인 등록사업체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다른 민간인이 이제 등록이랑 같이 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요 사람들이 이제 공동사업 여부를 하는 건데 요것도 기역, 니은번과 디귿번의 차이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요 차이부터. 그래서 우리 기역번 보시면 토지소유자부터 나옵니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라면은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아파트 지으려고 할 때 30 이상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 경우 토지와 등록자 두 사람을 공동업체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토지자가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따로 등록해서 해야지. 민간이니까 등록해서.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같이 할 자유가 있는 건데 니은번 보시면 이번엔 또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근데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 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역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할 자유인데 여기만큼은 주택조합 중에서 누가 공동으로 할 수 있냐. 여기서 약간 차이는 생기죠. 주택조합 중에서도 가로 속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공동사업체는 지금 건설할 때 얘기거든요. 건설 중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자, 제가 아까 주택조합 중에서는 이게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마련한다는 얘기가 새로 집 없는 사람이 건설해서 공급받아야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공급과 관련된 것이 지역과 직장이니까 이건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건설 공급이 아니지만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세대수 증가형이 있다라면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큼은 건설 공급에 관련돼 있는 것이죠. 요것만큼은 예외적으로. 보통의 리모델링은 기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건설 공급형이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게 여기 공동사업체가 되는 주택조합 속에는 다 들어가는데 뭐는 아니냐?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의 이게 아닌 세대수 증가형이 아닌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할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만 빠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관련 규정이 나오지만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나중에 주택조합 할 때도 여기에만 적용되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에만 적용되고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규정.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게 다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느냐 아느냐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논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도 좀 어렵게 낼 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잖아. 그죠? 할 수 있다는데 주택조합에서도 만약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그럼 틀리지. 건설할 사람이 아는데 왜 무슨 건설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낼 수는 있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시잖아. 건설을 전제로 하잖아. 그리고 이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또 추가로 더 있잖아요. 여기는 지자체나 지방공사와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 두 사람을 공동업체로 보는 건데 이 기역니은과 달리 디귿번은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역니은과 디귿번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게 특이한 거죠. 따를 때는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원래 맞아요. 공동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해야 된다라면 공익적 차원이 있을 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해야 된다잖아. 그래서 요거 할 때는 고용자는 사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고용자가 직접 나서서 사원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보다는 경영에 충실해서 고용자라고 월급 많이 올려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자가 의무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놓고 경영에 충실하라고 일부러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 만약에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고용자가 그냥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등록소재로 등록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거기만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만 특이하게 해야 된다. 이 경우 고용자가 등록자를 공소자로 본다 이건 당연한데요. 이렇게 기역니은 디귿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리을번은 기역니은 디귿에서 똑같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할 때 요건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름없어요.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등록사업자. 그러면 시공은 전문가인 등록사업자가 맡아서 하라. 그 대신 시공을 등록사업자가 한다면 지을 땅은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땅은 제공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시 갖춰야 될 요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A번의 등록사업자가 시공 요건을 따로 갖추거나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일까. 건설업에 등록을 하는 순간에 건설업자가 되고 건설업자가 되면 시공 요건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개인이라면은 아까 6억 원 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시공 요건을 갖춰야 된다면 이제 10억 원 이상을 갖춰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더 강화된 요건이 있거든요. 본인이 시공 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건설업에 등록을 해서 건설업자가 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B번은 이제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 고용자. 아까 등록자가 아닌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을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때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이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등록자 공도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95% 이상 소유권을 말한다 해서 보통 대지 소유권은 대지의 100% 소유권을 얘기합니다만 조합이 하면서 그것도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하다. 우리 주택법에서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꼭 지구단위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할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100% 소유권도 힘들지 않느냐? 95% 소유권만 갖춰도 된다. 이렇게 약간 풀어준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기본을 보세요. 기본을. 등록자가 사업 시공을 하고 등록자가 아닌 자가 땅은 제공하고 그 정도는 구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C번, D번은 뻔한 거 아닙니까? C번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말소해야지. 그럼 대지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D번에 당사자 간의 각종 책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공동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협약에 따라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10분 쉬시고 쉰 다음에 주택조합 들어가겠습니다.